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급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이론과 이제 심화 곡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이론반하고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반에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문제풀이는요, 복습만큼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습이요. 자, 그래서 이 복습이 예습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역량교사 문제집 같은 경우를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문제집을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나와 있는 것도 정말 엉성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문제를 접해볼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구성을 해보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습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면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은요, 받아쓰기 시간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받아쓰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습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먼저 집에서 꼭 뭘 하셔야 되느냐? 개인 복습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단체 급식은 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1페이지부터 15페이지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기본 이론을 복습을 해 오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우리가 5월달에 또 복습을 또 다시 했어요. 정리 한번 하고 문제 조금 보고 플러스 알파로 볼 약간의 내용들을 추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정리 복습이었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하고 다시 문제풀이를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면서요.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딱 공부했다고 완벽하게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이제 정말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복습하고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복습하고 뭐까지 오셔야 되냐면 문제까지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문제까지 풀어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도 한번 쭉 훑어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접해보는 거죠. 그럼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답을 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냐면요. 연습이라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이거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내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이게 이때 그 답안을 작성하는 실력이 내 실력이라고 또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지금 되게 한정된 범위죠. 그래서 한정된 범위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 보니까 정답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한정된 범위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이게 전체 범위가 되고 그중에 딸랑 두 문제만 출제가 되면은요, 내가 좀 부족한 데서 이게 문제가 나오면 답안 작성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한번 연습을 해본다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작성할 건지 연습해보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 답 이렇게 작성하면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답은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되도록이면 한 번이라도 답안을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본인이 써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실제로 그 이론 복습하고 그다음 문제 풀어 오시잖아요. 근데 다시 또 오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워밍업 프린트가 하나 더 나갑니다. 워밍업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가로 넣기예요. 가로. 그래서 가로 넣기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오늘 할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로넣기 문제 나오죠. 2점짜리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다양한 내용을 다 여기에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워밍업을 통해서 간단한 가로넣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서술형으로 나와 있지 않는 문제들 간단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 프린트가 하나 나가니까요.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에서 15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억을 되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실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답안을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풀이 했던 거 복습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져요. 난 다른 거 오늘 오지 안 하고 이 수업만 듣고 복습만 할 거다. 그거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기본 이론하고 다시 문제 풀어보고 전제를 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 급식, 구성되어 있는 목차 한번 보세요.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인 영역 및 작업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인 구매 및 저장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역량관리 파트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요.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가는데 이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에서는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 체계예요. 급식 체계. 그래서 단체 급식의 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단체 급식의 체계에 따른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그다음에 중앙공급식, 조리 저장식,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급식 체계들의 특징과 함께 장단점을 파악해 두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부터 하고 가야죠. 워밍업. 자, 간단하게 그럼 오늘 할 1페이지 그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메뉴까지, 메뉴 평가까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봐주실래요? 가장 오래된 형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래적인 급식 형태. 지금 학교 급식도 대부분 이 형태를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요. 한 장소에서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인 게 바로 뭘까요? 전통적 급식 체계죠. 자, 그래서 이게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죠. 그 장단점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을 조리 후 일정 기간 냉장 또는 냉동으로 저장한 후에 필요한 때에 재가열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는 뭘까요? 조리 저장식이죠. 그래서 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요. 또다시 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우리가 조리 후에 급냉을 한 다음에 0에서 3도씨 정도로 저장하는 경우는 조리 냉장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하 18도씨 이하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조리 냉동 방식. 그다음에 파우치에 담아서 진공 조리하는 방법인 그렇죠. 수비드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공동조리장에서요.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최종 급식소로 운송을 해서 이곳에서 배식이 이루어진 형태로요.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게 있었죠. 그게 바로 그렇죠. 중앙공급식.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이거기는 공동조리장에서 대량 구매해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단점, 특징에 따라 그 장단점을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까요? 급속 냉각기, 그 다음에 냉장 또는 냉동 창고 등 특수한 설비 및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죠. 그래서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요, 미리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오랫동안 냉장이나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냉장고, 워크인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그다음에 급속 냉각기 같은 이렇게 좀 가격이 비싼 기기들이, 그다음에 시설과 설비들이 좀 필요했죠. 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예요.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요. 숙련된 조리원의 필요성이 가장 낮아요. 자, 가장 낮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조리 작업만 요구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데피는 정도의 가열 이 정도만 해도 바로 급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시설과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조합식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식품의 구매에서 생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량 구매, 대량 생산이 기본이에요. 자, 그다음에 7번 보실까요? 단체 급식은 운영 형태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직영과 위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료비를 충실히 사용해서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철저하고 수익보다는 품질이 우선이 되는 거? 그렇죠. 직영 방식. 위탁 방식은 우리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기 넣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메뉴, 식단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식단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조리원의 작업 분담이 잘 되고 식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어떤 메뉴의 장점들이었을까요? 그죠? 주기 메뉴, 순환 메뉴의 장점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9번 볼까요? 메뉴의 선택성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그 순환 메뉴는요. 고정 메뉴, 순환 메뉴, 그리고 변동 메뉴. 그래서 품목 변화에 따른 분류였다면 우리가 선택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었죠. 선택성에 따라서 뭐가 있었어요? 단일 메뉴, 그리고 부분 선택식. 그쵸? 그래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 그리고 선택식 메뉴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선택식 메뉴는 또다시 나눠질 수가 있었어요. 선택식 메뉴는 거기 지금 프린트에 있는 카페테리아 말고 뭐가 더 있었을까요? 복수 메뉴요. 그쵸? 복수 메뉴. 자, 선택식 메뉴에는요, 복수 메뉴하고 카페테리아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식단은요, 선택식단의 한 형태로, 그럼 우리가 선택식단 그러면 복수 메뉴 아니면 카페테리아잖아요. 그 중에 급식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별로 가격을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른 음식에 한해서만 가격을 합산해서 지불하는 형태는 복수 메뉴일까요? 카페테리아일까요? 카페테리아식이죠. 그래서 카페테리아 식단입니다. 자, 이 카페테리아 식단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러니까 기호도가 완벽하게 거의 충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의 양이 적어졌을까요? 잔반량. 자, 잔반량이 적어진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메뉴의 인기도에 따라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잔식, 그쵸? 잔식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10번 볼까요? 메뉴 계획 시 우리가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죠. 우리가 메뉴 계획 시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뭐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영양, 그쵸? 영양적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메뉴 계획 시 고객 측면에서 가장 우선은 영양적 요구예요. 자, 그럼 영양이 갖춰졌어요. 충족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뭘까요? 식습관과 기호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을 해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식습관과 기호도, 그리고 음식의 관능적 특성, 이런 것들이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이었죠. 자, 그다음에 급식 경영 측면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건 그 조직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뭘까요? 예산, 돈이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산, 그리고 조리원의 숙련도, 시설, 설비, 조리기기 이런 것들이 고려할 사항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식단을 작성할 때 어느 범위 안에서 급식이 제공되도록 메뉴를 계획해야 될까요? 예산이죠.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식재료의 구매 시 가격. 그럼 당연히 뭘까요? 식재료비죠. 자, 이런 식재료비는 급식소마다 조직의 목적에 따라 판매가에 대한 비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자,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관련된 기준도 새롭게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1세 이상에서 평균 필요량은 얼마여야 돼요? 100g. 그쵸? 평균 필요량 100g.
자,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섭취량 기준이 마련되었어요. 자, 하나는 충분 섭취량. 그쵸. 충분 섭취량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죠. 그렇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자, 그래서 나트륨은요, 충분 섭취량하고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두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실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기본은 네 가지고, 거기다 추가된 게 이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었죠. 자, 그 중에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해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그럴 때 하는 게 충분 섭취량이고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때 설정하는 것으로 인구 집단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권장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게 새롭게 생긴 기준이죠. 그 기준보다 높게 섭취할 경우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도출된 섭취 기준도 있었죠. 이게 바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메뉴를 작성할 때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학교 급식은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학교 급식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급식 법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보통 뭐였냐면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연결된 내용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학교 급식법 파트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학교 급식 영양관리 기준이었죠. 자, 이거 학교 급식법을 근거로 한 거죠. 자, 학교 급식법에 나와 있는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서 준수 범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준수 범위. 자, 에너지는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내예요? 10%. 그렇죠? 10% 이내여야 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차지하는 적정 에너지 비율은요. 탄수화물은 얼마예요? 55에서 65%. 그다음에 단백질은요. 7에서 20.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지방은 15에서 30%. 가장 기본입니다. 자, 단백질은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충분해야 되죠. 그죠?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하지만 얼마를 넘어선 절대 안 돼요? 20%. 그쵸? 절대 2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같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은요. 권장 섭취량 이상 공급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최소한 뭐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평균 필요량. 그래서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이쪽 파트와 관련해서 영양관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학교급식법 요 파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그 다음에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 우리가 식품군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1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그 예외적인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곡류 중에 감자류, 과자, 시리얼 같은 애들이라든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에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된 게 얼마였어요? 0.3회로 간주했었죠. 0.3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우유하고 유제품류 중에 치즈요. 그럼 치즈는 얼마였어요? 0.5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회 분량이 제시되었지만 0.3회와 0.5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회 분량이 달라진 대표적인 게 바로 생선, 어류입니다. 생선은요, 1회 분량이요, 얼마예요? 70, 그쵸? 60에서요, 7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7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7번 보시면요, 식단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식단 작성의 순서. 자, 급식 대상자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급여 영양량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급여 영양량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줄 거냐? 세 끼 다 줄 거냐? 아니면 한 끼만 줄 거냐? 급식 횟수 결정하고 만약에 세 끼를 다 주는 경우 세 끼니 영양량을 배분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의 품목수. 우리가 반찬을 3찬을 할 건지 4찬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메뉴 품목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식품 구성을 결정하죠. 그래서 주식으로 뭘 줄 건지, 그다음에 주반찬, 부반찬 어떻게 구성할 건지 식품 구성을 결정을 해요. 자, 그럼 식품 구성 결정한 다음에 미량, 영양소, 보급 방법 결정하고 좀 조리를 배합해서 식단표를 작성해 주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모든 애를 다 집어넣은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급식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요. 식단 작성 시 우리가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급식 대상자에 뭘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성별, 연령, 활동 정도, 그렇죠?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급여 영양량을 결정하게 되죠.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별, 연령, 활동 정도. 자, 그 다음에 19번 셉기니 영양량 배분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문제 풀이는 요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셉기니 영양량 배분 시 일일 영양량 배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1대 1대1, 그쵸? 1대 1대1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뭐도 가능해요. 1대 1.5 대 1.5, 그죠? 점심과 저녁에 조금 더 배분을 많이 하는. 자, 그래서 1대 1대 1이나 1대 1.5 대 1.5. 그 다음에 전체 열량에 대한 주식과 부식의 비율은 6대 4 정도입니다. 6대 4. 자, 그 중에 주식을 새끼니로 배분을 한다면 가장 여기도 기본은 1대 1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지는 0.9 대 1대 1입니다. 그다음에 부식은 새끼니로 배분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점심과 저녁에 좀 더 비중을 두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1대 1.5 대 1.5예요. 그쵸? 자, 그래서 1대 1.5 대 1.5, 내지는 3대 4대 5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식품 구성 결정할 때 말이죠. 주식과 부식 중에 뭐 먼저 결정했어요? 주식, 그쵸? 주식이 뭔지에 따라서 부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식의 종류와 양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부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하는 건 단백질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자, 학교급식에서 우리가 식단표 작성을 할 적에 학교급식에서 뭐도 꼭 표시하도록 하고 있느냐면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럼 표시해야 되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는 뭐가 있느냐? 우유, 달걀, 대두, 메밀, 밀, 땅콩, 호두, 잣, 복숭아, 토마토, 새우, 고등어, 아황산염, 게, 오징어, 조개류. 딱 뭐가 빠졌냐면 육류가 빠졌거든요. 육류 3인방. 우리나라에서 표시해야 될 육류 3인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딱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메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메뉴 평가는 크게 2가지로 나눴죠.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평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22번에 고객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고객 만족도 조사 말고 뭐가 2가지 더 있었을까요? 그렇죠. 기호도 조사, 그리고 또 하나 잔반량 조사. 그래서 기호도 조사하고 잔반량 조사가 있었죠. 그럼 기호도 조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2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뭐였어요? 기호도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 목적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호도 조사 왜 할까요? 전반적인 기호 경량 파악하려고.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호 경량, 전반적인 기호 경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뭐의 발생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일까요? 잔반, 그쵸? 잔반 발생. 왜 이렇게 잔반이 발생했는지 잔반 발생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죠. 자, 그다음 24번.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메뉴의 인기도와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25번. 자, 그 메뉴 엔지니어링을 평가할 때 쓰는 그거로요. 근거 자료로 각 메뉴의 판매 가격에서 식품 재료비를 뺀 금액. 이게 뭘까요? 공헌 마진, 그쵸? 책에 따라서는 공헌 이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헌 마진, 공헌 이익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공헌마진은 각 메뉴의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계산하고 남은 수익금을 강조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공헌마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 각 메뉴 품목의 판매 비율. 그럼 이게 바로 뭘까요? 메뉴 믹스 비율. 그쵸? 얘가 바로 인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근거 자료가 되죠. 자, 이 메뉴 믹스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뭐를 총 판매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쵸? 각 메뉴의 판매량을 총 판매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하면 그게 바로 메뉴 믹스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각 메뉴의 판매량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는요? 각 메뉴 품목이 수익에 공헌하는 마진이다. 그럼 당연히 공헌 마진 내지는 공헌 이익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7번. 메뉴 믹스 분류 시 메뉴의 판매율이 이거 메뉴 믹스 비율 이상이면 메뉴 믹스 비율을 높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메뉴 믹스 분류 시에 높고 낮음을 구분할 때 분류 기준이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쵸? 70%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70% 룰 메뉴 믹스 비율이었죠. 그래서 70% 룰 메뉴 믹스 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뉴 믹스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구분할 때 분류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럼 우리가 공헌 마진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평가할 때 기준은 뭐였어요? 평균 공헌 마진이었죠. 평균 공헌 마진. 그래서 우리가 높고 낮으냐 이거 평가할 때 분류 기준이 되는 건 공헌 마진은 평균 공헌 마진, 메뉴 믹스 비율은 70% 룰 메뉴 믹스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자, 그럼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네 가지 범주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 공헌 이익과 메뉴 믹스가 모두 높아요. 둘 다 높으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스타, 그죠? 스타 메뉴입니다. 우리 급식소의 스타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윤도 높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메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메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품질, 양, 서비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공헌 이익은 뭐하고 메뉴 믹스는 낮기 때문에 이윤은 높아요. 이거 이윤은 높아. 수익성은 돼요? 돈은 좀 돼요. 근데 팔리질 않아요. 잘 안 팔려요. 그럼 이건 뭘까요? 퍼즐이었죠. 퍼즐. 자, 그럼 퍼즐은 공헌 이익이 어때요? 높아요. 그렇죠? 이윤이 높다는 소리는 공헌 마진이 높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공헌 이익은 높고 메뉴 믹스는 낮아요. 그럼 우리가 뭘 높여야 될까요? 메뉴 믹스를 높여야 되겠죠. 메뉴 믹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인기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인기도를 메뉴 믹스가 이제 낮기 때문에 그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음식의 메뉴표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약간 낮춰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30번 가격을 올린다든지 배식량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이윤이 높은 다른 음식과 함께 팔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어떤 메뉴일까요? 그렇죠. 플로우 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인기는 되게 많아요. 잘 팔려요. 근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약간 올린다든지 아니면 배식량을 약간 줄이는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들을 워밍업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간단한 가로놓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로놓기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1페이지죠. 단체급식의 개요. 요 파트 들어갑니다. 자, 단체급식의 개요에서 말 그대로 급식체계의 특징 잡아야겠죠. 특징 잡고 장단점 파악해두는 거. 그 정도 해두시면 돼요. 우리가 단체급식의 문제 중에 또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요. 장단점을 파악하는 문제, 장단점을 쓰는 문제 잘 나오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손쉽게 낼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답을 채점하기도 되게 쉬운 게 장단점 문제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단점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꼭 최대 2개예요.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2개까지 보통 쓰라고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나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최대 2개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급식 생산 방식에는 전통적 중앙공급식, 조리저장식,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급식소에서 많이 이용되는 조합식 급식 체계에 대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식 급식 체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 어떻게 서술하라고요?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문제 유형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순서를 바꿔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순서대로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갈게요. 자, 조합식 급식 체계의 또 다른 명칭을 쓸 거. 우리 조합식 급식 체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그쵸? 편의식 급식 체계. 자, 편의식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점 2가지, 단점 1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장점 2가지, 단점 1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써줄 때 이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점은 뭐뭇이다. 아니면 거꾸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런 형태로 써줘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장단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조합식 급식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원재료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을 구매해서 조리를 해서 배식하는 형태가 아니라, 손쉽게 말하면 햇반을 사가지고 그냥 데펴서 주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예요? 완전 조리식품이라든지 반가공식품, 가공식품, 이런 애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요, 1인분씩 조합한 다음에 바로 배식하는 형태죠.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장점, 그러면 대표적인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 자, 2가지를 써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완전 조리식품,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햇반을 사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줬어요. 어때요? 그냥 데피는 정도만 하면 바로 배식할 수가 있죠. 이 조리 작업이 어때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리 작업으로 인해서요. 급식 서비스가 어때요? 빨라요. 금방 바로 배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최소한의 조리 작업으로 급식 서비스가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2가지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데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해서 주면 되죠. 그러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조리를 잘하는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가 줄어든다는 소리일까요? 그쵸. 인건비가 절감된다라는 걸로 이어지죠. 그래서 숙련된 조리원의 필요성 감소로 인해서요. 인건비가 절감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을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재료를 구매해가지고 조리를 해서 주는 형태를 보면 우리 급식소의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 식재료의 구성을 달리해서 되게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 벌써 다 조리된 식품을 사서 이제 우리가 그 배식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다양해지긴 했지만 직접 만드는 것보다 다양성이 훨씬 어때요? 네, 줄어들어요. 훨씬 그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데는 어때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우리 그거 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구매하는 거하고 햇반 구매하는 거하고 훨씬 누가 더 비싸요? 그쵸, 햇반이요. 자, 그래서
단가가 어때요? 네, 높아질 수 있어요. 식재료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죠. 우리가 완전 조리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잘 생각나는 거 2가지 정도씩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잘 생각나는 거 2가지. 근데 특징 잡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쌀을 구매해서 조리해서 배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햇반을 사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데워서 그냥 바로 배식하는 형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합식 급식체계의 장단점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다음은 예비 영양사들의 현장 실습 업장에서 경험한 급식체계 유형에 대해서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주세요. 자, 이건 타교과 기출 문제인데 그걸 조금 변형을 시킨 건데요. 보시면, 자, 예비 영양사, 자, 내가 현장 실습으로 다녀온 학교 급식소는 분교에 차량으로 음식을 보내고 있었어. 자, 이 경우는 어떤 급식 체계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갔더니 이 분교에 차량으로 음식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분교에 보내준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중앙공급식이죠. 자, 그 다음에 예비 영양사 2. 난 공항 인근 기내식 공동조리장에서 실습을 했어.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쿡7 급식 체계로 음식이 준비되는 걸 보았어. 그래서 비행기 기내식은 쿡7 급식 체계뿐만 아니라 기업 급식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야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비행기 기내로 운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우리가 이제 보면 공항 비행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은 미리 만들어내는 거죠. 미리 만들어서 쿡7 조리 냉장 방식으로 보관을 했다가 비행기 기내에서 단소리 이제 데펴가지고 바로 배식하는 형태인데요. 그럼 여기도 쿡7 같은 조리 저장식이기도 하지만 공동 조리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각 비행기로 나눠주는 뭐이기도 해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작성 방법 첫 번째가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급식체계 유형을 쓸 것.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죠. 자, 그 다음에 장점을 쓰는 문제이긴 하는데 근데 이 장점이 뭐 어떤 거에 대한 장점인지 나와 있어요. 식재료 구매 및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공동조리장에서만 조리를 하죠. 그럼 공동조리장에서 한 곳에서 구매를 해요. 담당을 하죠. 그럼 어떤 구매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대량 구매. 그럼 여러분 대량 구매를 하면 또 좋아지는 점이 뭐예요? 식재료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량 구매로 인해 식재료비가 절감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요. 식재료비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와 관련된 장점을 쓰라고 했냐면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장점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분교인 경우에는 조리장을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쵸? 각 급식소마다 모든 조리기기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량 구매로 인해서 식재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식소마다 기기를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시설을 다 갖출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급식 체계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모든 게 이제 공동 조리장에서 생산이 된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식재료비도 절감이 되고 시설의 반복 투자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뭐 음식의 질이 다 동일하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죠.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운반에서 오는 단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운반을 하다 보면 미생물적 품질 저하가 일어나기가 쉬웠죠. 자, 그러면 이런 미생물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미생물적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리되는 음식을 운반하는 동안 어떻게 운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온 보냉 기구를 이용하면 되죠.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적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운반하는 동안 보냉 기구를 이용해서요, 저온을 유지한다. 그래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거죠. 운반하는 동안, 운송하는 동안 뭐예요? 적절한 보냉 기구를 활용하는 거. 그게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뒤에 뭐가 붙든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운송하는 동안, 운반하는 동안 보냉 기구를 활용하는 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보냉 기구를 적절히 활용해서 저온을 유지하는 거, 아니면 위험 온도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급식 급식체계의 또 장단점 파악해 보는 거였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볼까요? 자, 3번을 보시면은요. 자, 학생 수가 650명인 A초등학교는요, 독립된 조리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조리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학생에게 배식하는 형태입니다. 자, 배식하는 급식 시스템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자, A초등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급식 체계, 그럼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그날 생산해서 그날 바로 배식하는 거,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자, 전통적 급식체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급식체계의 장점 한 가지, 이번에는 단점 두 가지를 써봐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장점 한 가지, 단점 두 가지 써볼 것.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요, 배식하기 직전에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뭐가 유지가 될까요? 어떤 품질이? 그래서 영양적, 관능적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배식 직전에 생산되기 때문에요. 영양적, 관능적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능적, 영양적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날 바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재료의 그런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메뉴를 변경하는 것도 손쉽죠.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메뉴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란다. 식재료의 가격 변동이, 그 외에도 뭐 식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요, 메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점. 여러분, 가장 큰 단점. 그날 막 이제 우리가 검수를 해서, 전처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배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걸 완료해서 배식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때요? 바빠요. 그러면서 뭐가 존재하느냐? 피크 타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피크타임이 오면 그때 인력이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뭐가 좀 어려워져요? 인력 관리가 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피크타임에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므로 인력 관리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단점은 두 가지 쓰라 그랬죠. 자, 이 피크타임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인력 관리도 어려워요. 그 외에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제한된 시간에 다 해서 바로 제 시간 내에 배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제 시간에 배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숙련된 조리원. 그럼 여러분, 숙련된 조리원이 또 장시간 필요하죠. 그러면 그게 또 뭐로 이어져요? 인건비 상승으로요.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상승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가장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도 바로 이런 전통적 급식 체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통적 급식 체계는 그날 바로 생산해서 그날 바로 배식한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단점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4번 조리 냉장 체계. 자, 조리 냉장 체계에 변형된 쿡칠 시스템 조리 냉장 방식에 변형된 방식인데요. 자, 변형된 방식을 도식화한 음식 생산 흐름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타교과 기출이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전처리 거쳐서 식재료 준비하고요. 먼저 진공 포장을 해요.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조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급속 냉각을 했다. 냉장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식 직전에 재가열해서 배식하는 형태예요.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파우치에 넣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조리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 바로 뭘까요? 수비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조리 냉장 방식의 일종이에요. 변형된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수비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다음은 A 단체 급식소의 급식 생산 체계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해 주세요. 자, 식재료 음식 만들어서요. 급속 냉각을 했고요. 급속 냉각한 다음에 냉장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재가열해서 배식했습니다. 이거 어떤 급식 체계일까요? 네, 조리 저장식.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죠. 자,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급식 체계는 저장 방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조리 냉장 방식, 조리 냉동 방식, 수비드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어떤 유형인지 쓸 것. 이거 어떤 유형일까요? 급속 냉각했다가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하는 방법이니까 조리 냉장 방식입니다. 조리 냉장 방식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수비드였으면 반드시 진공 포장하는 단계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조리 냉장 방식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학교 급식소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급식 체계. 우리나라 학교 급식소에서 주로 이용하는 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뭘까요? 전통적 급식 체계죠. 자, 이런 전통적 급식 체계와 비교해서 이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별로 앞에 거를 크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비교가 저절로 되거든요.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 미리 만들어둬요. 그쵸? 미리 만들어두기 때문에 인력이 막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쵸?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련된 조리원들은요, 딱 어디에만 투입할 수가 있어요? 조리에만 투입을 할 수 있어요. 허드렛 일은 안 시키고요. 오로지 조리에만 투입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죠. 그것도 장점이었죠.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었어요. 우리가 그 단점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였잖아요. 전통적 급식체는요, 인력 관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숙련된 조리원은 조리에만. 그 다음에 좀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외의 작업에 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 그 외의 장점 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배식 직전에 지금 뭐 했어요? 재가열했죠. 그래서 배식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재가열해서 배식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잔식,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잔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잔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죠. 그래서 버려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점도 하나 써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단점 이거잖아요. 급속 냉각기도 마련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보관할 뭐도 있어야 돼요. 큰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투자해야 돼요?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 외에 얘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레시피를 그대로 쓰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했을 때 나중에 재가열하고 먹다 보면은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적합한 레시피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단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저쪽하고 비교했을 때, 전통 급식 체계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단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전통적 급식 체계는 그날 생산을 해서 그날 바로 배식하죠. 그럼 조리 후에 저장을 오랫동안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조리한 다음에,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보관을 했다? 그럼 저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리 후 음식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도 많이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 급식에서는 거의 이걸 적용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장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과 함께 장단점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A 산업체의 급식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해 주세요. 자, A 업체는요, 직원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직영 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해 오다가요, 최근에 노후된 주방, 식당 시설, 그 다음에 안일한 운영으로 직원들의 불평이 늘어남에 따라 급식소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로 바꿨을까요? 위탁으로 바꿨겠죠. 자, 이 업체에서 급식 업무를 위탁할 때 인적자원관리 측면, 급식 운영 측면,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각각 한 가지씩 써주세요. 그랬네요. 자, 그럼 급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것도 순서대로. 자, 급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일 먼저 뭐예요?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돌리잖아요. 영양사를 작은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연차가 되면 좀 더 큰 업장으로 이동을 시키죠. 자,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노사 문제로부터도 해방이 될 수 있죠. 관리 직접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급식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서비스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자, 서비스가 잘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 어떤 측면에서의 효과냐면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단독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급식소에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게 되지만 위탁은 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급식소의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구매하게 됐죠. 그럼 무슨 구매가 돼요? 대량 구매. 그래서 대량 구매로 인해서 식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식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급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요. 서비스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구매로 인해서 식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순서대로 작성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운영태를 직영 방식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바꿨을 때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이게 노후된 주방, 노후된 식당 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위탁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걸 바꿔주고 들어오죠. 노후된 시설 설비라든지 주방 조리기기 같은 거 바꿔주면서 들어와요. 그럼 내가 뭐예요? 투자를 했죠. 그럼 투자 자본을 회수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 줄이게 되는 거죠.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데서 줄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해 급식의 품질 저하가 급식 품질 저하에 우려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라고 들어왔다 보니까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줄이게 되죠. 그러면서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뭐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노후된 주방 이런 시설 설비를 바꿔주고 들어왔잖아요. 조리기기를. 근데 조리기기가 망가졌어요. 그럼 그거 누가 고쳐야 될까요?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단점 급식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위탁 같은 경우에 장단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 다음에 장단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요 파트에서는 급식 체계 위주로 해서 특징과 함께 장단점을 파악해주는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영양 및 작업 관리. 그 중에서 이제 영양 관리부터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작성 방법 있죠. 거기 작성 방법에 두 번째요. 기억의 단점과 디귿의 단점을 각각 한 가지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의 단점은 빼시고요. 디귿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라고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의 단점 같은 거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자, 그래서 디귿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할 것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체 급식의 개요 같은 경우는 급식 체계에 따른 장단점 정도 파악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양 및 작업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